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묵민간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래, 수령 등의 문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묵민간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해야 하는지를 묵민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다산은 요즘 시대에도 강조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청렴이 무너지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에게 강조되는 청렴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입니다. 즉, 청렴하기 위해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순탄치 못한 삶을 들여다보면 대개 탐욕이 부른 화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을 하나둘 버리십시오. 그 빈자리에 청렴이 자리 잡는 순간 조금 덜 배부를지라도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묵민심서에 실려있는 청렴과 관련된 5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선 한 마리도 뇌물. 뇌물 주고받는 것을 누군들 비밀리에 하지 않겠는가만 반드시 밤중에 한 일은 아침이면 드러난다. 청심.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자아는 청렴하기로 소문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안에게 찾아왔다. 지난번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평소 아주 보물로서 귀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는 보석 하나를 내보이며 진지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아는 그의 진지함이 무색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재차 보석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음에도 자아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결국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 보석을 받을 수 없소. 나는 청렴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오. 그대가 말하기를 그 보석은 그대 스스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자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전국시대 때 자산이라는 사람도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대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에게 찾아와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거나 타일러 돌려보냈다. 하루는 자산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아내가 찾아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자산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그때 일에 대한 대부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자산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사는 대답했다. 그 생선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소. 대부께서는 생선 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다니요. 제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요리라오.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군요.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자산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돌려보낸 것이었소.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생선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이오. 아니, 그까짓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더구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소. 하지만 그때 그 생선을 받지 않았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직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내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뭔가 알겠다는 듯이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물로 여기셨군요. 자사는 그의 질문에 설명을 덧붙였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어. 남의 오이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남의 자두나무 밭에 들어갔을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는 생겼지만 그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돌려보낸 것이오. 사내는 그제야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생선 비닐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소. 사내는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밖으로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자산과 같이 청렴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전하통일은 바로 눈앞의 일일 텐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산은 생선 한 마리조차 뇌물로 여겼습니다. 청렴의 극을 보여준 예입니다. 자산이 언급한 양심은 청렴을 꾸준히 실천한 자의 지조 있는 삶을 뜻합니다. 사람은 대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청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허물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바로 생선 한 마리도 온전히 받아먹지 않은 자산처럼 말입니다.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청심. 학식은 높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선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장으로 오가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 시간을 줄여 공부에 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비의 제자들도 스승이 당나귀를 샀으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기뻐했다. 스승님, 이제부터 당나귀의 몸을 씻기는 일은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당나귀를 끌고 가 씻겼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내뱉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재빨리 그 금덩이를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당나귀를 씻기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께서는 나무 파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지만 스승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선비는 금덩이를 들고 곧장 장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금덩이를 장에 내다 파셨나요? 아니다. 그 금덩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는 길이다. 스승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당나귀를 사셨고 그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으니 당연히 금덩이도 스승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어도 금덩이를 산 일은 없구나.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의 부속품은 당연히 구매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그 부속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에서 당나귀 뱃속에 있던 금덩이는 어떻습니까? 당나귀를 파는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나귀를 산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본래 주인은 절대 금덩이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덩이를 돌려준 스승은 앞으로의 삶을 청렴함으로 가득 채워 큰 분란 없이 천수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탁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청백리들. 조정의 높은 관리가 사신을 보내어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병객. 예부터 어느 나라에서든 우전에 청탁을 올리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청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탁을 할 때 을에 따라붙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진태라는 사람은 병주 지방의 태수로 있었다. 지인들은 그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편지들을 일체 뜯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그가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상서가 되었을 때 받은 편지들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또한 조염이라는 사람도
청주의 자사로 있으면서 요직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로부터 온 청탁 편지를 모조리 물속에 던져버리고 그 이름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진나라의 공익이란 사람 역시 낙양령으로 있을 때 청탁 편지를 받으면 그 즉시 물속에 던져버렸다. 한 번은 정약용이 홍주 목사 유이에게 편지를 띄워 공사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유이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아 나중에 물으니 유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원래 벼슬에 있을 때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에게 시켜 편지함을 가져오게 하여 쏟으니 가득 담긴 편지들은 한결같이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편지를 대충 살펴보니 거의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것이었다. 정약용이 다시 물었다. 내가 보낸 편지는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자 했던 것이었소. 이런 편지들과는 종류가 다른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 유이가 대답했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침 비밀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소. 비밀에 속한 일이라면 왜 비밀 공문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은 그 물음에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과 사사로운 내용을 담은 편지는 그 의미가 판이합니다. 특히 공직자라면 공문과 편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이야기에서 편지는 사사로운 부탁을 의미하므로 청탁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청백리들은 마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여 사사로운 편지는 아예 뜯어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냥 주고 땜질한 엽전 한냥. 자기 것을 절약하는 일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목민간이라 할 수 있다. 절용.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정승이 있었다. 하루는 정승이 하인을 불러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엽전 한 양을 주면서 말했다. 이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떨어져 나간 테두리를 깨끗하게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그가 말한 대로 대장간에 갔고 한참 만에야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귀떨어진 엽전을 떼어서 제대로 동정구실을 하게 고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양짜리 엽전을 고치기 위해 세냥에 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당연히 정승에게 칭찬을 들으리라는 자신감에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승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기는 내 말이 맞다. 공전이 세냥이라면 결국 두 냥을 미치는 것이니 당연히 그냥 돌아왔겠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냥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냥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양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돈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버린다면 결국 나라의 돈한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거야. 하인은 이내 기가 죽었다. 또한 대장장이에게 세냥을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 나라의 돈이 줄어들 리가 없고 대장장이의 수입이 늘었으니 크게 보아서는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서 대장장이에게 세냥을 주고 못쓰게 된 한 양을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정승의 큰 안목에 감탄하며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톱밥도 아껴두면 쓸모가 있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하나의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다. 절용. 중국 진나라의 형주 고을의 도가는 관직에 있으면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춧잎이나 실 한 올까지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무를 자를 때 생기게 마련인 톱밥까지도 빠짐없이 챙겨두도록 명했다. 나리, 톱밥은 무엇에 쓰시려고 모아두라 하십니까? 도간의 검소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였으나 쓸모없어 보이는 톱밥까지 챙기라는 소리에 부하들은 일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다 쓸모가 있으니 그리 해라. 톱밥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공연히 창고의 자리만 차지할 터인데. 부하들은 투덜거리며 그의 명령에 따라 톱밥을 자루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마치 큰 비가 내린 듯 길이 온통 진창이 되었다. 그러자 도가는 창고에 쌓아둔 톱밥을 꺼내오게 했다. 고을의 길이란 길에는 빠짐없이 톱밥을 뿌려 백성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라. 부하들은 톱밥조차도 아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도간의 총명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처럼 문민간이라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야를 넓혀 백성과 나라를 위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하루짜리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에서 청렴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버릴수록 성품과 행실은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청렴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